이제는 약간 미국 주식의 어떤 PER이나 이제 국내 주식도 그렇지만 싸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급 밸류에이션이기도 하고 다 신고가 경신했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비싸니까 빠지냐?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이제 버블의 초입인 것 같아요. 버블의 초입에서는요 투자를 굉장히 잘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2022년 11월 이후로 올 상반기까지 1차 사이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1차 사이클은 빅테크들의 사이클이었어요. 2차 랠리가 저는 이제 그 9월에 짧은 조정을 거치고 2차 랠리가 저는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2차 랠리는 기존의 빅테크가 계속해서 주도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AI 캐펙스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견조하다 그러면 빅테크에 지금이라도 따라붙는 게 맞죠. 근데 2차 사이클이 약간 그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이 돼서 약간 중소형주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새로운 제2의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 발굴하는 게 집중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도너리 박하윤입니다. AI 시대가 등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망이 어떨지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IT의 신 이형수 대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IT의 신 이형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AI 텐베거 투자 책 3권 썼습니다. 작가이기도 합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네네. 역사적 신고가를 네네.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반도체가 네. 그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반도체에 궁금하기 때문에 네네. 오늘 우리 반도체의 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 수출이 4개월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HBM이나 또 DDR5의 수요가 폭발을 하는 게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하반기에도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주가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황으로 보면 이게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할 때 보면 반도체라는 게 사실은 완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보면 이게 그냥 기초 원자재에 가깝거든요. 사실 원유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선행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업황이 좋아지는 걸 보고 투자하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업황이 좋아지기 전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계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사이클 산업이 사계절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일본의 전설적인 투자자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사람이 시장을 보통 사계절론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저는 이제 반도체가 보통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반도체라는 게 한 올림픽 주기, 4년 주기로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사계절로 움직이는데 보통 상승 사이클이라 그러면 이제 보통 봄, 여름, 가을 이 상승 사이클은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하락 사이클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돼요. 그래서 뭐 어쨌든 반도체를 투자하면 절반의 기간은 좋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제일 고수들은 겨울에 투자하면 되고 가을에 팔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걸 못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크게 보면 이제 실적하고 그 유동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곱하기 멀티플. 멀티플은 결국 유동성에서 나오는 건데 보통 봄이라는 계절은 실적은 엉망이에요. 기업들이 막 그 반도체 특히나 소부장 기업들 보면 숫자 안 나올 때 엉망이거든요. 막 적자 뭐 매출 100억에 뭐 영업 적자 뭐 80억 이래 나와요.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 고수들은 이제 그럴 때 투자를 하죠. 근데 계속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요. 그럼 왜 오르지? 이게 실적이 엉망인데.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보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그게 봄이에요. 계절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봄이 제일 화끈해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가 쫙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실적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이래서 봄에 그렇게 올랐구나. 이게 보통 이제 봄이라는 시즌을 보면 반도체로 2023년 상반기가 봄이었어요. 사계절로 보면. 근데 이제 그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그 성장 폭은, 그러니까 상승 폭은 완만해져요. 근데 막 숫자가 나오죠. 그게 이제 여름이고요. 가을이 되면 퍼포먼스가 엄청나요. 요즘은 뭐 한미 반도체 보면 실적 엄청나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해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유동성이 빠져요. 그래서 보통 고수들은 가을을 놓고 가을을 딱 반으로 쪼개요. 그래서 가을의 상반월은 굉장히 좋은 시즌이고 유동성도 덜 빠지고 실적도 잘 나오고 근데 하반월까지 끌고 가면 이제 물립니다. 그래서 아니 이 실적이 나오는데 왜 주가가 빠지지? 이거는 시장이 잘못됐어. 막 이제 가지고 가다가 이제 겨울이 와요. 실적이 막 빠져요. 유동성도 빠지죠. 그러면 이제 막 욕을 하면서 파세요. 내가 반도체 다시는 안 쳐다본다. 저 이영수 저놈 때문에 샀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네. 그때 이제 고수들이 사죠. 바닥에서 쫙 모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네. 가을인가요? 그리고 하반기는 그러면은 네. 어디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네. 이게 사계절론이 안 맞아요, 요즘에. 어, 아니, 실컷 설명해놓고 왜 그런 소리 하냐라고 네. 말씀하시면 참 미안한데요. 사계절론이 잘 맞았던 거는 메모리라는 반도체가 범용이에요, 범용. 우리 아나운서님 옷 사러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95, 100 딱 쌓여 있으면 딱 맞죠? 네. 그게 범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미리 재고를 쟁여놓고 많이 팔리면 이제 재고를 가지고 팔고, 갑자기 재고가 없는데 막 수요가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공급 부족이 나니까 가격이 급등하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범용이다 보니까 재고나 이 가격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원래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계절론이 대충 다 맞았어요. 근데 이제는 왜 안 맞냐면 AI라는 변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반도체 수요처에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아이템이 중요한데요. 이제 B2B 쪽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 칩. 그게 이제 메모리 D램 기준으로 보면 한 40% 정도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 이제 한때 스마트폰 잘 나갔잖아요. 뭐 연간 15억 대씩 팔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한 40% 하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죠. 이제 산업이 이제 피크아웃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이 한 30% 초반대. 그리고 이제 PC가 이제 한 10에서 15% 정도. 근데 요 세 가지 아이템을 놓고 보면 서버를 투자하는 건 기업이죠. 아나운서님 혹시 서버 사보셨어요? 저는 안 안 사봤어요. 사죠. 저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건 기업들이 사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사는 거기 때문에 서버는 기업들, B2B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는 B2C예요. 그래서 B2B는 약간 인프라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투자가 약간 안정적이에요.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조금 줄긴 하는데 덜 줄어요. 근데 내구 소비재는 어때요? 경기가 안 좋으면 이건 더 쓰자. 1년 더 쓰지 뭐. PC도 그렇잖아요. 근데 막 경기가 좋고 막 인센티브 많이 나오고 보너스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막 사죠. 바꿔야지. 아이폰 네, 17로 바꾸자. 맞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내구 소비재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근데 그동안에는 약간 그 내구 소비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사계절론의 사이클이 맞아 떨어졌는데 AI 혁명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반도체 수요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HBM, 그렇죠? AI 그 서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계절성은 약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약간 그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2022년 11월에 챗 GPT가 나오고 나서 AI 혁명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AI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는 약간 그 2023년, 4년, 5년 올해를 보면 약간 상반기 좋았다가 하반기가 약간 슬로우한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사계절에서 약간 이제 그 열대 우림 기후처럼 네, 건기 우기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까지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관세 쇼크로 인해서 4월에 바닥을 찍고 상반기 6월까지 급등했잖아요. 테크가. 그런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좀 이제 슬로우한데 뭐 최근에 또 급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반기가 더 좋고 하반기가 좀 슬로우한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네. AI 하면 엔비디아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뭐 여전히 AI 시장의 중심으로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실적 마진이 조금 둔화되고 있고 또 공급망도 제약이 있고 전력 인프라의 한계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는 조금 지고 앞으로는 또 다른 기업이 치고 올라올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대표님께서는 하반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거의 AI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는 최고의 랠리를 보였죠. 거의 뭐 한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AI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시총이 4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엄청나게 많이 기울기가 이제 막 가파르게 오르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향후 2년 동안은 우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기대 수익률이 이제 높으신 투자자분들은 약간 이제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AI의 인프라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어떤 랠리를 주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인프라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의 서버 이쪽을 이제 투자하는 쪽인데 대표적인 이제 그 삼각 동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엔비디아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 TSMC 그리고 이제 HBM의 공급 우위를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 세 개 회사가 거의 AI 혁명 이후로 엄청나게 이제 랠리를 보였고요. 근데 이제 계속 갈 수 있어요. 향후 2년 동안 더 오를 수 있는데 이제는 약간 성장률이 가파른 쪽은 이제 그런 기존 주도주들보다는 이제 새로 부상하는 주도주들이 좀 올라올 수 있는데 올해 대표적으로 이제 스타 기업이 팔란티어였죠. 팔란티어. 그리고 이제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GE 버노바 같은 회사들, 뭐 뉴스케일 파워 같은 회사들이 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 향후에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나 아니면 뭐 어떤 AI 네트워크 쪽이나 그런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AI 혁명이라고 하는 사이클은 보통 10년 주기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뭐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까지 그때 인터넷 혁명, 닷컴 부분이 일어났던 인터넷 네. 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폰이 나왔을 때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10년 정도가 이제 되면 이게 완성이 돼요. 테크 문명이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은 그 10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게 사이클의 정점이 한 중간을 넘어서면 피크 아웃을 해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건 하는 건데 선반영되니까. 맞습니다. 미리 다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타임 스케줄로 보면 10년 혁명 사이클이라 그러면 보통 5년까지는 올라가요. 예전에 그 스마트폰 모바일 혁명 같은 경우도 보면 2009년부터 그 막 이제 갤럭시 나오고 아이폰 막 팔리고 하면서 막 그때 터치 스크린 패널 관련 업체, 뭐 카메라 모듈, 뭐 케이스 업체들 막 오르다가 2014년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게 딱 5년이거든요. 그래서 AI 혁명도 그러면 2022년 11월에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5년이라는 스케줄을 보면 이제 절반이 넘은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딱 지금이 투자 사이클로 보면 거의 변곡점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성장은 하겠지만 그 성장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이다. 아니면 폭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약간 되는 건가요? 그거 같아요. 이제 그 우리가 잔을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쫙 세워놓으면 제일 위에 그 술을 붓잖아요. 그럼 여기부터 꽉 가득 차고 내려오면서 다 채워지잖아요. 네. 처음에는 큰 거부터 채워요. 그래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이런 빅테크들 다 채우고 나서 이제 근데 여기 막 넘치잖아요, 밸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수 효과가 이제 또 팔란티어, 나중엔 진짜 작은 회사들까지 다 낙수 효과가 벌어지는데, 근데 원래 통상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뭐 낙수 효과가 있긴 한데, AI 혁명이라는 이 특징 자체가 예전처럼 어떤 특정 영역에서 그냥 뭐 그 인터넷이라는 특정 네트워크 영역, 그리고 모바일이라는 디바이스 영역, 이게 아니라 AI는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퍼져요. 그래서 농업에도 들어가죠, 기계 산업에도 들어가죠, 건축에도 AI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AI라는 건 사실 거의 인프라처럼,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들어가는 인프라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큰 기업들이 이게 가득 찰 정도로 이게 그릇이 너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계속 부어도 얘가 다 안 차.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비유를 한다면. 그러면 여전히 네. 성장성이 예.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시총 2조 달러 돌파했을 때, 네. 1조 달러 돌파했을 때, 아이, 목에 찼지. 그런데 결국 2조 달러, 3조 달러, 맞아요. 결국 4조 달러 넘어섰죠. 신고가를 계속해 맞습니다. 경신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인지 브로드컴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실적이 뭐 전년 대비 63%나 급증하면서 52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를 통해서 이 수치는 업계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또 그럼 저희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포인트로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요즘에 그 빅테크 기업들은 그 사실 지난 분기에 얼마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쇼크 나면 안 되죠. 근데 대부분 컨센보다는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가 아니면 크게 주가에는 영향을 안 주고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 엔비디아는 사실 그 발표 이후로 별로 지지부진했고 브로드컴이 겁나게 좋았잖아요. 네. 여기서 그 가이던스가 되게 중요했는데 AI 쪽의 매출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너무 좋았어요. 오라클도 원래 그 RPO라고 하는 향후 그 잔존 계약 가치가 그게 이제 수주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게 뭐냐면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너무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로드컴은 그럼 왜 좋았냐? 결국 오픈 AI 덕분이었어요. 실적 발표에서 원래 내년에 어떤 AI 쪽 매출 컨센이 한 30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됐어요. 시장 컨센이. 근데 실제로는 한 400억 달러 나올 것 같죠. 그럼 100억 달러가 어디서 나왔지? 아, 새로운 고객 하나 받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오픈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인가 오픈 AI하고 100억 달러 정도의 그 계약 이야기 나왔죠. 그러니까 오픈 AI 같은 이런 이제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이제 브로드컴 쪽에 주문형 반도체를 이제 의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봐서 저희는 이제 강력한 실적과 함께 향후 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대해서 이제 딱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투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빅테크들이 AI 서버에서 제일 중요한 수요 거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 뭐 CSP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는 그 시장 조사 기관도 되게 많고 대충 수요를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죠. 빅테크들은
회사가 갑자기 의사결정을 해서 원래는 1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150억 달러. 그런 식으로 계속 상향 조정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경기가 확 식으면 원래 우리 1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50억 달러만 투자해야 될 것 같아.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 빅테크들의 이제 향후 투자 전망, 그리고 보통 자본 지출이라고 하는 캐펙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동향을 통해서 이제 그 향후 수요를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 AI 캐펙스에 대해서 지금 거의 50%씩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톤들을 따라간다 그러면 실적 발표 때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 AI 캐펙스라는 건 사실 또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네. 갑자기 또 투자를 막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메타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는 한 600억 달러 정도 투자하기로 했는데 지금 거의 뭐 650억 달러, 700억 달러까지 늘렸거든요. 그만큼 지금 AI 쪽에 수요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 5년, 뭐 7년 전에는 그 사이클의 피크아웃 때 보면 그때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 때 보면 막 원래는 300억 달러, 400억 달러 투자하려고 했다가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실제로 50억 달러 투자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캐펙스 컷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근데 사실 빅테크들의 캐펙스라는 거는 굉장히 가변성이 커요. 그래서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의 어떤 그 톤, 투자 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투자 톤이나 네. 그리고 회사의 가이던스 그리고 캐펙스 이런 부분을 네. 좀 참고하면은 투자하기에 그렇죠. 좋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초두에 정답을 알려드렸어요. 올 연말이랑 내년 상반기까지 겁나 좋다. 그 이야기는 네. 내년까지는 빅테크들의 AI 캐펙스가 좋다. 그런데 내후년은 모르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AI 이야기를 계속해 하고 있는데 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쟁도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미국은 칩스법으로 자국 반도체를 지원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인텔 지분도 10% 확보를 했다라는 뉴스를 봤거든요. 이런 미국의 정책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엄청나게 변화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지정학적인 변수거든요. 저도 이제 반도체를 한 20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하면서 10년 정도 분석했고 이제 여의도 나와서 투잡께서 한 10년 정도 분석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반도체 분석이 어려울 때가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네. 딱 그냥 그 반도체 가격, 스팟 가격하고 이제 고정거래 가격 요것만 트래킹하면 대충 됐어요. 그래서 사실 편했거든요. 근데 이게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되면서 반도체라는 게 사실 이 지정학 패권 전쟁의 어떤 보면 무기가 됐고요. 뭔가 정치적으로 계속 네, 너무 정치적인 운영되는. 변수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반도체가 AI의 어떤 핵심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AI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컴퓨팅 파워에서 반도체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는 AI도 알아야 돼요, 지정학도 알아야 돼요, 매크로도 알아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보거나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일이 다 이제 분석해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한국에는 이게 네. 기회일까요? 이러한 뭐 인텔의 지분을 확보하고 네. 칩스법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네. 기회일지 아니면 위기가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세상이라는 게 사실 흑과 백이 있으면 참 편하잖아요, 그죠? 네. 보면 보통 이제 그 댓글창에 보면 화가 많으시잖아요. 세상을 흑과 백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식이 조금만 더 쌓이면 세상이 굉장히 모호해요. 예.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갑자기 철학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한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미국이 반도체 기술을 자기들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반도체 굴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예요. 자, 그런데 왜 갑자기 뭐 TSMC나 삼성 파운드리한테 들어오라고 저렇게 압박을 주고 으름장을 놓고 하냐면, 미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반도체라는 게 글로벌 분업화되어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장비를 잘하는 거는 유럽, 일본, 그리고 소재를 잘하는 거는 일본, 설계를 잘하는 건 미국, 파운드리 잘하는 건 대만, 메모리 잘하는 건 대한민국. 자, 특정 한 국가가 기술을 딱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AI 혁명을 기점으로 자기네들이 다 잘하고 싶어요. 다 가져오고 싶어요. 그래서 반도체 제조라는 부분은 미국이 이미 80년대에 아웃소싱 하면서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자, 아시아로 보내서 그냥 이제 저렴한 인건비 가지고 이제 제조하면 된다. 그리고 반도체 굉장히 오염 산업이에요. 거기서 막 그
유독한 물질들이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요즘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화해서 나오긴 합니다만 네네. 그래도 미국이란 선진국에서 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뭐 샘이나 마이클 같은 아저씨들이 막 덩치 큰데 방진복 입고 이렇게 일하라 그러면 싫어하죠.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제조는 미국이 거의 몇십 년 동안 던져놨던 거예요. 예, 포기했던 거죠. 근데 AI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반도체 제조가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이제 당근은 칩스법이죠. 보조금 줄게. 미국에다 깔아. 채찍은 아니면 관세 때린다. 자, 이게 채찍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팹들을 또 압박을 하죠. 아, 거기 첨단 장비 못 들어가. 그럼 이제 우리한테 안 좋은 거죠. 그럼 트럼프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삼성 파운드리가 최근에 테슬라 쪽에 22조 8천억짜리 패키지 딜을 가져왔죠. 그리고 애플이 거의 삼성 파운드리하고 거래를 끊었다가 최근에 시모스 이미지 센서를 삼성의 오스틴 팹에다가 맡겼죠. 자, 그런 거는 미국이 TSMC, 대만이라는 그 국가를 어떻게 보면 견제하지 않았다 그러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왜냐면 페미니스트 업체들,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 그냥 TSMC한테 맡기는 게 편하죠. 근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저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 대만 쪽에 집중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중국이 호시탐탐 대만을 흡수합병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미국의 안보, 반도체 안보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다. 답변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삼성 파운드리를 키워주려는 니즈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되는 거죠.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네. 중국에 대한 경쟁을 오히려 우리가 갖고 오는 걸로 활용을 하면은 조금 맞습니다. 더 우리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는 이번에는 HBM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루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루빈에는 12단 HBM4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렇게 3사가 경쟁을 벌일 예정이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회사가 가장 유리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HBM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그 AI 혁명이 시작되면서 나온 빅히트를 친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원래 범용이거든요. 우리가 뭐 DDR5, LPDDR5, GDDR7 뭐 이런 것들은 다 범용입니다. 범용. 원래는 그 낸드 플래시도 범용이죠. 메모리라는 건 원래 범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고 사이클하고 투자 사이클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HBM은 되게 특이한 게요. 맞춤형이에요. 네. 그래서 뭐 105, 100 사이즈 딱 가서 딱 가면 이제 내가 사면 재고가 있는 게 아니라 주문을 해야 돼요. 누가 주문을 하냐면 엔비디아 같은 업체가 주문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그 AI 가속기 조만간 나올 제품이 루빈이라는 GPU죠. 그러니까 루빈에 맞는 HBM을 딱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문하면 어떻게 돼요? 약간 주문한 가격과 물량대로 중장기적으로 사가야겠죠. 근데 범용이라는 메모리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고객들하고 공급사가 보통은 짧으면 한 달, 늦으면 한 분기에 보통 가격 내고를 해요. 그래서 고정 거래 가격이라는 걸 공시를 하죠. 이제 이렇게 알려지죠.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뭐 지난달에 비해서 뭐 이번 달에 뭐 20%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변동이 생기죠. 근데 HBM은 연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파운드리 비즈니스하고 되게 비슷해요. 파운드리 비즈니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고 변동성이 적죠. 그러니까 HBM을 지금 어떻게 뭐 경제 우위를 보이고 있는 SK하이닉스 이익이 그렇게 잘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제 SK하이닉스가 HBM을 거의 선점을 해서 납품하니까 하이닉스는 이익이 엄청나게 좋죠. 뭐 마진율이 45%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HBM 마진율은 60%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와. 범용 메모리라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마진율이 20, 30%밖에 안 나오죠.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22년 AI 혁명 이후로 HBM은 SK하이닉스가 독점을 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 블랙웰이라는 그 GPU에는 85에서 90%가 HBM은 하이닉스가 납품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이게 이제 두 개 업체가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와서 이게 이제 시장이 혼탁해질 거다. 공급 과잉이 될 거다. 그게 최근 골드만삭스 보고서의 논리였고요. 네. 작년에는 똑같은 논리로 모건 스탠리가 HBM 겨울이 온다. 공급 과잉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올해 어떻게 됐어요? 모건 스탠리가 반성문 썼죠. 예. 내년에 아마 골드만삭스가 반성문 써야 될 겁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주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골드만삭스의 논리는 수요는 겁나게 좋아지는데 공급이 더 많아진다 이거였거든요. 논리가.
왜냐면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보는 쪽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면 공급이 더 겁나게 늘는다라는 거는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막 갑자기 수율이 좋아져서 막 공급을 밀어낼 거야. 그러면 하이닉스가 받던 프리미엄이 깎일 거다라는 게 논리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HBM4 만들어 보니까 겁나게 어려운 거죠. 따라올 수가 없다. 네, 그게 아. 기술 격차가 생각보다 컸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마이크론이 HBM4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톤다운을 하고 있죠. 실제로. 네. 근데 삼성이 요즘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퀄 테스트도 항상 통과된다라는 이런 찌라시들도 많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납품은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게 적게 납품하면 20%, 많게 하면 40%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 정도는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급의 상당 부분은 SK 하이닉스가 할 것 같고, 마이크론은 아마 지금 기술적인 이슈 있는데 이게 좀 어렵긴 한데, 베이스 다이라는 그 기술 스펙이 원래 당초보다 상향 조정됐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지금 기술로는 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그 공급이 좀 지연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쇼티지가 나죠.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는 쪽에서는 어, 눈탱이 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근데 사실 주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SK 하이닉스는 네. 뭔가 이걸 점유율을 뺏기게 될 입장이고 네. 삼성은 오히려 새로운 걸 시작해서 네.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주가적인 상황에서는 후자 쪽이 조금 더 투자를 하기에 좋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반도체라는 게 이게 기술 격차가 되게 중요한 게요. 처음에 들어가는 애들이 정말 높은 마진을 누려요. 그러니까 여기 엔비디아의 루빈이라든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처음에 납품할 때는 이게 기술이 선도체가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마진을 뭐 60%씩 줘요. 근데 그 뒤로 2원화, 3원화에서 들어온 애들은 어떻게 돼요? 그 마진을 깎아야겠죠. 그래야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프리미엄은 다 누리고, 그러면 이제 뒤에 들어오는 애들은 심지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HBM4에서 거의 이익을 못 남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라는 거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번 턴에서 돈을 못 벌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빚내서 투자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선도체는 자기가 선단 공정을 해서 겁나게 돈을 벌어서 이거 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TSMC의 선단 공정, 파운드리 쪽의 선단 공정을 못 따라간 이유가 그런 거예요. TSMC는 계속해서 마진을 엄청나게 내고 그 마진을 기반으로 재투자를 해서 기술 초격차를 이어가는 거고, 하이닉스가 똑같은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AI 버블론에 대해서도 네.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상황상 너무 좋은 네. 상황이긴 하지만 이럴 때 네. 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AI는 버블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으로 설명이 되는 영역이었는데요. AI 관련주들이. 이제는 약간 미국 주식의 어떤 PER이나 이제 국내 주식도 그렇지만 싸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급 밸류에이션이기도 하고 다 신고가 경신했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비싸니까 빠지냐?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이제 버블의 초입인 것 같아요. 버블의 초입에서는요, 투자를 굉장히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버블이 마지막은 좋은 경우가 없죠. 나중에 뭐 버블이 터지면 무너지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요, 버블이 안 올라탄 게 더 최악인 겁니다. 예, 버블이 있는데 시작조차 안 한, 저거 터질 거니까. 근데 터지려면 몇 년 걸리는데, 예, 그 사이에 여기에 편승한 사람하고 저건 언젠간 터질 거야 라고 해서 외면한 사람하고의 격차는 겁나게 벌어져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겪었죠. 코로나19 때. 네. 그렇죠. 그때 주식을 했던 사람하고 저거 지금 경제가 셧다운인데 무슨 주식이 저렇게 올라, 말도 안 돼 라고 했던 사람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격차가 벌어졌죠. 벌어졌죠. 엄청나게 벌어졌죠. 그게 이제 버블에 올라타는 거하고 그냥 외면한 거고 차이가 나는 건데, AI 버블은요, 저는 역대급 버블이 일어날 것 같아요. AI라는 영역은 실체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AI라는 영역 자체가 그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역이 없어요. 어디에든 적용될 수 있는 게 AI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큰 버블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큰 테크 혁명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80년대 부동산 투자할 거냐 말 거냐 하고 마찬가지의 결과,
나타날 거다. 지금 AI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80년대, 그러니까 지금 기성세대들 보면 50대, 60대 분들이 자산 격차가 어디서 났죠? 80년대 부동산에서 예, 삼적 호황일 때 대한민국이 급성장할 때 부동산 투자를 특히나 서울에 하신 분하고 나머지 부동산 투자 아예 안 하신 분들은 자산이 없었을 거고 지방에 했냐 서울에 했냐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핵심 지역에 투자하는 게 지금은 AI 투자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AI 버블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이제 버블의 초입이니까 예. 이 비눗방울이 엄청 커질 때를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AI가 영역이 없다고 하시긴 했지만 네. 어떤 섹터 그리고 반도체라고 하면 반도체도 너무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 고르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는 어디까지 이렇게 좁혀서 보시는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AI라는 그 어떻게 보면 2022년 11월 이후로 올 상반기까지 1차 사이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1차 사이클은 빅테크들의 사이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하는 그 M7이라는 기업이 S&P 500에서 역대급으로 비중이 높아졌고요. 그만큼 지금 뭐 시총이 뭐 2조 달러 돌파하는 게 대단한 거였는데 지금 뭐 4조 달러 돌파했으니까. 그리고 엔비디아가 10배가 올랐고요. 네. 그런데 그게 비싸다고 볼 수 있냐? 아직까지 비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향후 12개월 포워드 PR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나옵니다. 그만큼 실적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2차 랠리가 저는 이제 그 9월에 짧은 조정을 거치고 2차 랠리가 저는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2차 랠리는 기존의 빅테크가 계속해서 주도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AI 캐펙스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견조하다 그러면 빅테크에 지금이라도 따라붙는 게 맞죠. 근데 2차 사이클이 약간 그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이 돼서 약간 중소형주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새로운 제2의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 발굴하는 게 집중해야겠죠.